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토론이다 보니까 많이 낯설 겁니다. 낯설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 이상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시나리오 하나에 대해서 다른 세 시나리오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시나리오당 20분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고 순서는 방금 그 사다리를 했는데 의제 1, 4, 2, 3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1 안손해 선생님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20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시간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답변의 시간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20분이 지나면 끝나니까요. 의제 1의 안손해 선생님 1분 동안 모두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단 이번 세션에서는 발언 총량제라는 게 적용됩니다. 발언 총량제라는 건 이겁니다. 1분 시간을 드렸는데 1분 20초를 사용하시면 다음번 발언에서 20초를 제합니다. 아시겠죠? 자, 안손해 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1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론화 과정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중부대학교 안설의 교수인데요. 저는 대입제도와 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시 확대를 요구해 왔고 학종과 축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을 위한 학종은 오히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건 장점이 많다. 그러나 일반 학종 같은 경우는 공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인데요. 아까 여러분들 많은 발언하셨는데 객관식 선다형이 문제가 많다. 그런데요. 공론화 우제가 4개예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게 학부모들의 수능 확대를 요구하고 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일하다 집약되어 있는가. 공정성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란조차도 사실은 저와 개인적 생각이 다르지만 4개 안 중에서 이란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드리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이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의제 1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요.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시 45%만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시 55% 전체를 어떤 대학은 다 학종으로 뽑아도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사안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란이 명료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시 45%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학종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가 나머지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교과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비교과와 면접을 나머지 40%, 49% 이렇게 반영할 때 사실은 학종의 문제점을 탈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시 수능 전형을 45% 확대한다면 나머지 수시 전형 중에 적어도 아까 사안에서 나왔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거기에 적용해서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적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완적인 논리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체를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일반 전형의 장점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의 장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일반 학종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은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으로서 학종과 일반 학종이 분리되어야 한다. 고른기회 입학전형 학종은 최대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학종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이 그 중에서 학종보다 높아야 된다 하더라도 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금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의 정성평가 비율이 50% 이상만 차지하면
비교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접이나 기타 다른 여러 요소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51% 학생부 교과로 하고 49%를 비교과 서류로 한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종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마저 오히려 정성평가가 좌우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미가 뭐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가 최소한 80, 90%가 이상이 돼야 된다. 왜?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체 활동 이 자체가 사실은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일치화시키려고 한다면 학생부 비교과 2%대지를 제한하고 학생부 교과 비율을 적어도 85% 이상 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공교육 정상화를 자,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자, 수능 정시 전형 45%만 가지고 모든 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도 빈약하지만 나머지 자 수시 55%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종보다 더 많아야 된다. 있는 존재하는 학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적 정책으로서 학종이 확대돼야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금 방식이 아니라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해서 비교과 창체 활동을 10% 내에 한정하고 교과 자 비율이 85% 이상 반영하는 자, 공교육 정상화와 자, 연계되는 학생부 교육과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지루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수능 정시가 늘어났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학교 교육의 질입니다. 이제 편별 문제에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수능이 늘어났을 때 학교 교육의 질이 과연 올라가겠는가?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학종으로 지금 변천돼 왔는가 했을 때 옛날 교육에 대한 그 반성에서 이런 문제풀이 교육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저도 옛날에는 문제집 풀이하고 강의하는 게 제일 좋은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직접 글 쓰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게 함으로써 늘리는 것이지. 그 객관식 문제, 다음 중 올바른 글 쓰는 방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정시 오지선다. 게다가 EBS 문제집 풀이식의 교육이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수능 정시 확대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거꾸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입제도에 관한 공론화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학종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수시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사교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대통령마저 공정성과 단순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태를 잘못 파악한 거죠. 여러분, 수능이 25년 동안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25년 동안 실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능 정시 전형에 대비하는 그런 학교가 대비를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입니까? 자, 학교와 교사의 교육력의 문제입니까? 저는 거꾸로 교사와 교육력 쪽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오지선다만 그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수능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과목별로 부분적으로 논수령, 논서수령 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특정 교과를 논수령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자, 문제의 포인트는 오지선다로 하건 아니면 논서수령 하건 학교 밖의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교사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노력, 업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학교 밖의 객관적이고 그래서 좀 더 공정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시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능이 글 쓰는 능력을 배제한다 아닙니다. 글 쓰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BS 문제풀이, EBS에 관해서 여러분이 대입제도에 관한 리스, 교육연구학술 전문 서비스 학위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학술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EBS 문제풀이 방식, EBS 비율이 반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논문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제자와 함께 논문도 썼고요. 제가 사실은 상당 부분을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훨씬 더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교사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개별, 그룹별 지도의 자 사교육, 그 다음에 심지어 조작적 사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실제로 EBS 문제풀이는 이미 교육부도 개선한다고 했고 개선하는 것 전제로 해서 수능을 타당성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문은 현재의 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앞으로 뭐 이러저러하게 논술이되고 뭐 이러저러하게 EBS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좋아질 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이 수능을 갖고 2021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말씀 중에서도 객관식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EBS 연계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 현재 수능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얘기는 전혀 공론화 의제가 없고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전제 하에서 수능이 늘어났을 때 학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100년지 대계입니다. 어떻게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합니까? 제가 학종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 수없이 많은 공정성 문제 부정이 나타나지요. 이것이 문제니까 학생부 학종을 폐지하자. 동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조건이라면 제가 답변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수능을 재택평가한다. 이 경우에 정시 전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별력 때문에. 그럼 대학이 다른 방안을 방안에서 마련해서 또 추가적인 사교육이나 문제가 발생하실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학생부는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다음 비교과가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교과 성적에도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고 비교과라든가 종합평가 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갑니다. 주관적 평가에 교수의 주관적 평가 이런 것이 종합돼서 사실은 뭐가 날아가 버린 뒤에 학교 밖에 객관적 평가가 날아가 버린 뒤에 과연 학생이 정말 아까 배움이라고 했죠. 정말 배움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배움의 결과 성장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학력 저하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금 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부 교과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항과 사안 그 다음에 2항과 3항의 근본적 차이를 보십시오. 1항과 사안은 제발 정시 수능 전형을 45%라도 늘려주세요. 아니면 사안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2항과 3항 같은 경우는 지금을 유지하자 아니면 수능을 무력화시켜서 학생부 위주 학종을 거의 전면화해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입장과 제발 3분의 1이라도 제발 45%라도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이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느 것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접근 방법입니까? 통촉하여 주세요. 김현민 선생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 관계자분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학종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아까 모 분께서는 악용을 한다라는 단어도 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만큼 신뢰감을 주지 못했나 학종에 대해서.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대학이 과연 모르고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 부산대학은 학종을 많이 늘린 대학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대학들이 학종을 늘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만약에 4만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학종이 늘어날까요? 정시가 더 늘어날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 수기 과정에서 4만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앞으로 나올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종이 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희 중부대 같은 경우도 학종을 거의 아주 극소수 한 2,30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제가 모집정 한 2,000명 중에서. 그런데 왜 학종을 늘렸느냐?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 교사의 주관적 평가 권한을 막대하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또 정성평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을 뽑더라도 법적 문제가 제기됩니까? 제기되지 않습니다. 제기되지 않습니다. 대학의 완벽한 재량권이 보장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생 입학 사정관의 특징이 비투시성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학의 입장이 볼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자 교사의 주관적 평가 학생부 기류에 근거해서 한다면 교사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입제도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연 학부모 일반 국민의 입장이 반영될 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대입제도 결정 과정이 거의 대부분 소위 전문가들에 관한 교육기관 주도하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일반 학생과 학부모 국민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입자, 이 학종 자체의 대학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대입제도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해서 된다. 이것이 공론화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3안이 된다면 자 학종이 증가될 것인가 정시가 증가될 것인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안은 현재 방안대로 거의 나가자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방안대로 가서 자율권을 줬더니 학종이 확대되어 왔습니까? 증가되어 왔습니까? 증가되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일부 이번 올해 발표된 것은 조금 수능이 증가했던 것은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서 약간 체면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학이 그럴 역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진 상황 하에서 이미 학종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능 제도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도 별 고통과 불만이 없었을 것이고 사교육비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에 맡겨놓은 결과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3안이 현재의 자율성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행동은요, 인간에 대한 판단은 말과 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행위자가 행위 주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그걸 보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지금까지 학종을 확대해 왔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서울 주요 대학의 8개 대학의 9분위 10분위 최상류층 학생들이 72.5% 이른다. 스카이의 금수저가 산다는 것이 이미 공론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선혜 이런 선생님. 결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3분 35초 남았고요. 이현 선생님하고 김현민 선생님은 질문을 한 번씩밖에 못 하셨어요. 네, 두 분 질문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기 먼저 김현민 선생님부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학종을 확대해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엄청난 저희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대학이 학종을 늘려올 때는 시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또는 학부모 단체나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떤 비율이 가장 적정한가, 또 많은 입학생들의 종단 연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지 대학이 정말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확대했다, 그것은 정말 뽑기 편해서 확대했다, 그렇다면 수능이 가장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저는 직접 입학을 담당해 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이 뽑는 수월성으로 보자면 수능 100%로 뽑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늘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대학이 학종을 확대할 때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수렴했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폭 확대했고, 그렇게 해야만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작게는 5월 5, 6억, 많게는 2, 30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대폭 확대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느 학부모 단체가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학부모가 국민 여론에 근간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제야 국민 여론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수능이 편하다? 아닙니다. 편하기만 할 뿐이죠. 수능은 대학의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결과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지원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대학의 권한이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대학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정부가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재량권도 발휘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학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교의 학생부 위조 사례가 꽤 등장했지요. 그런데 대학에서의 학종에서의 불법과 비리 이런 것이 잘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연 없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대학이 수능이 편하다? 편하기 뿐이고 대학에 권한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능 정시 수능 전형이야말로 학생의 노력과 학업 성취에 근거해서 학생의 권한과 능력으로 대학의 선발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대학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자 학생의 노력과 능력, 업적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 학종을 증가시키되 일반 학종은 줄이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어진 20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간 활용은 각 팀마다 패널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질문은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나리오죠. 이현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1분 모두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의제 2 김진우 선생님부터 1번부터인가요? 안선혜 선생님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현 선생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어떤 전형이 사교육비를 많이 증가시키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현 선생님께서는 사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신 저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수능 전형, 시기 전형을 제외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사교육의 기간, 그다음에 사교육비의 정도, 그다음에 사교육 효과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종이 사교육이 더 증가한다. 차라리 고2, 3에 집중하는 수능 사교육이 절대액은 비율이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현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요한 청중 질문이 나왔었는데 과연 사안이 학종의 상위권 대학 학종의 축소는 보장할 수 있을지언정 정시 수능 전형의 확대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아까 답변에서 부족해서 보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원래 사교육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교육에 제가 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해직 5년도에 있는 동안에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학원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의가 꽤 오래 됐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학원을 다 정리했고요. 지금은 공익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재단이라는 게 재단법인 말하는 겁니다. 전형 중에서 사교육비 증가랑 관련해서 뭐가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냐? 기간, 비용, 사교육의 내용 관련해서 제 의견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 의견을 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분석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프인데요. 올라가고 있는 그 연두색 그래프가 참여학생, 고등학생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를 보여줍니다.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빨간 그래프는 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정시는 수능만 있지 않지만 수능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수능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낮아지는데 사교육비가 저렇게 높아진다. 저것의 의미는요. 수능이 증가한다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능이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수능이 감소하면 사교육비도 감소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능과 사교육비의 관계를 볼 때 수능이 사교육비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그래프는요. 2009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에 어떤 분들은 입학사정관제하고 학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대학교 2013년 수시 일반 그때는 입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집 요강과 2015년 수시 일반 그때는 학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집 요강의 서류평가 내용 방식 다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까지 빨간색이 학종이 증가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교육비는 같이 증가하니까 적어도 학종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이 그 사교육비 부분은 학종이 늘어나서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이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완전히 혼동한 것이라는 거 잠깐 멘트를 드리겠고요. 그럼 수능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안 했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현 선생님의 내용 중에 조금 의아한 게 내신 경쟁의 폐단을 아주 좀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과 전형을 상위권 대학에서 더 늘려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 내신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준 건 학종과 사교육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학종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요. 따라서 제가 적어도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걱정하면서 상위권대 교과의 비중을 늘리자 그러니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요.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 제도가 정시 수능 중심, 수시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이 남는다는 걸 전제로 논의하는 겁니다. 논술 폐지될 것이고요. 특기자 폐지될 것이고요. 그걸 전제로 이 세 전형의 비율을 논함에 있어서 교과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신 경쟁이 치열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비중을 낮추게 되고 정시를 높이게 되면 저는 아까 내신 경쟁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수시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내신 경쟁에서 1학년 때 밀리고 나면 2, 3학년 때는 중요한 대인 목표로 하는 것들 그런 친구들이 소외되더라. 내신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모의고사 성적 좋은 친구도 있고 고2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고3 올라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넓은 수시 좁은 정시가 그 친구들을 모두 소외시킨다.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 친구들 고2 초에 패배자로 몰아서 저는 참 제가 듣기 어려운 불편한 표현 중에 하나가 패자부활인데요. 수능이 왜 패자부활전입니까? 고등학교 1년 다녔는데 왜 그들이 패자로 인정돼야 되는 거죠? 아직 고등학교가 2년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하고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패자니 승자니 말해야지 1학년 말이면 벌써 패자부활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바꾸자.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수능, 내신, 교과 중심, 학종 상태에서 내신의 경쟁력을 완벽하게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시의 비중이 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토론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학종 전형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학종 전형에 대한 문제점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학종 전형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나 책무성 또는 뭐 어떤 학생이 합격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된다면 학종 전형은 지금의 비율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오늘 우리가 얘기 들은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기 위해서 학종 전형을 활용하고 있다? 그게 맞다면 학종 전형은 없어져야 할 전형이지 비율을 낮춰야 할 전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생이 내 마음대로 학교가 내 마음대로 학생을 뽑겠다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대학이 이렇게 이 전형을 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전형을 20%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의 학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면 현재 학종의 비율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 전에 먼저 대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요. 제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의제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공론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론위원회에
사실 판단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자료 제출 항목을 적어냈습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냐 아니면 흑수저에게 유리하냐 다른 보도들이 있었고요. 수능이 금수저한테 유리하냐 흑수저한테 유리하냐 서로 다른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각각 제시하는 자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대학에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교 등급제가 적용이 되고 있냐 마냐 의혹은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학생들 개인정보 빼되 학생들 1년번호를 쫙 쓰시고 전형별로 그 학생이 나온 고등학교가 어디고 그 학생의 고등학교 유형은 뭐고 내신 성적은 얼마냐를 보여주는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공론인 저한테 뭘 요구했냐면 개인정보를 갖다가 활용하지 말 것, 학교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지 말 것, 이 활용은 오직 공론 과정에서만 이용할 것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각서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대학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저는 뭐로 몰렸냐면 과거 사교육계의 큰손이었던 친구가 공론위에 들어가가지고 그 민감한 자료들 달라 그래서 사교육생의 흘림을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모욕적인 욕을 들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면 대학들이 학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하고 무관하게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뒤에 감사하는 장치를 갖추겠다. 감사한 다음에 입시 비리가 있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붙는다면 대학 스스로 학종을 대폭 줄이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첫 라운드가 돌았고요. 다시 이제 안선혜 선생님께 질문을 요청드려야 될 순서네요. 지금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안 됐습니다. 하나가. 예, 그러니까 사안을 추진했을 경우에 수능 전형이 확대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 네, 사실 이번 대입 공론화의 가장 핵심 쟁점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 조정이 아니거든요. 수능 정시 수능 전형을 얼마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부속되는 또 하나의 부분적인 주제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수능 정시 전형 확대가 어떻게 담보될 것인지 너무나 대학을 선하게 본 것은 아닌지 학종을 실제로 그리고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51%를 교과로 하고 49%를 비교과로 서류로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학종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학에서 악용할 가능성은 없겠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또 그 안에 정성 평가할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악용하면 어쩌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학에 일괄 적용할 수도, 일괄 선발할 수도 있고 단계별 선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 일괄 선발할 때는 교과 성적, 정량 성적 100%. 단계로 갈 때는 1단계는 정량 성적 100%, 2단계는 대학 자율성을 주자. 1단계에서 배수를 제한해서 대학이 악용할 가능성은 좀 줄이자. 그 대신 2단계 면접에도 논술의 여유를 줘서 대학이 스스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은 또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악용 가능성에 관한 얘기는 대답을 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답변 못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교과하고 학종의 비율을 학종의 교과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면 정말 정시 확대가 보장이 될 거냐.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방법은 특차. 이게 이제 97년부터 2002학년, 1학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시 논술, 그 다음에 수시 특기자, 그리고 수시 학종으로 변해왔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우수 학생을 선발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학생부 교과 정량 점수 갖고 선발하게 되면 99.9%가 일반고 학생이 들어옵니다. 근거가 뭔데? 서울대학교 과거 입사관 적용 이전의 지균이 2005학년부터 2012학년도까지 지균의 99% 이상의 합격자가 다 일반고에 있었습니다.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 일반고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내신 성적만 갖고 들어온 친구들이 우수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수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뒤에 2단계 논술까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20% 이상 올릴 가능성은 전 대단히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 이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위권 대학들 한 10개 대학 뽑았을 때 11년 동안 평균 10%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넉넉 잡아서 제가 20% 잡은 거고요. 그러면은 학종도 20%니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가 60% 이상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자율성 침해에 관한 논란을 막으면서 지방대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 선생님 지금 남은 시간이 5분 18초고요. 질문이 2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2개를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되 총량은 변화 없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예, 질문해 주시죠. 이현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과 전형을 늘리자 그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상위권 대학은 교과를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피해 가시는 것 같고요. 전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냥 차라리 정시 얼마 늘리자 이게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 장치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만족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공무원을 뽑을 때나 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나 다 면접과 정성평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다수의 교사에 의한 다단계 겸정 3단계에 걸쳐서 하고 또 교사가 우리 김영란법으로 커피 한 잔도 못 받아 먹게 돼 있는 그런 정도의 점령성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생성된 자료를 대학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어떤 그 공무원 채용이나 기업 직원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떤 깜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도한 흑색선전이 아닌가 싶고요. 라고까지만 하시면 어떨까요? 13초가 지났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런 방식이 참 문제가 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예, 그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그 특목고 사고 학생들의 학종 전형 합격률이 높다. 사실 이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각 대학들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과연 그것이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까? 물론 그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보다 더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대학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하는 대학과 내가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김진우 선생님 아까 그 상위권 대학이 결국 제 얘기대로 말하면은 교과 전형이 늘어나게 되고 당신은 교과 전형에 내신 경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대답을 피하지 말고 얘기하면 좋겠다. 제 얘기를 잘 이해를 아직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대로 얘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은 늘어나겠죠. 근데 뭐가 줄어들죠? 학종이 줄어듭니다. 내신 경쟁은 교과 전형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내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수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고1 때부터 내신 경쟁이 그토록 치열한 거지 교과 전형만 가지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습니다. 즉 교과, 학종 둘 다 내신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제 제안대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의 교과의 비중은 늘지만 학종의 비중이 줄고요. 전 정시의 비중이 커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수시의 비중이 주는 것이니 교과 학종을 합치고 봤을 때는 내신 경쟁이 이전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투명해야지 믿을 수 있겠냐? 요구하는 건 비교적 단순합니다. 1번, 고교 등급제 적용하냐? 안 하냐? 공개해줘라. 한다면 등급은 어떻게 매겼냐? 공개해줘라. 은밀하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공개해라. 이런 게 투명한 요구입니다. 두 번째, 선발 기준. 도대체 항목은 있는데 각각의 항목의 배점이 얼마냐? 이 항목을 A, B, C, D 줄 때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합산시키는 방식은 뭐냐? 이 부분을 내놓고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평가할게 이렇게 가지는 말자. 그 선발 기준과 배점 평가 방식을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이 평가하시던 면접관이 평가하시던 최소한 복수에 저는 3명 이상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3명 이상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그 평가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그 편차를 보정하는 장치가 뭔지를 대학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를 해라. 그리고 전형을 해야 최소한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겠냐.
이제 김 교수님 질문해 주신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자사고 특목고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 사실적 근거를 잘 모르겠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요. 서울대학교재로 서울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64% 넘는 특목고 자사고가 붙는다는 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상위권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은 선점 자체가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건 왜 수시가 이렇게 확대됐나? 왜 학종이 이렇게 확대돼서 문제를 만들게 됐나에 대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대답해야겠네요. 이제는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김진우 선생님께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여전히 1번부터 시작할까요? 안선회 선생 이제 모두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하시죠. 뭐 답변 시간을 일부 할애해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입시 교육은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입시로 교육을 어떻게 살릴 수는 없다. 동의는 하는데요. 그 반대로 입시가 교육을 망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 싹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망쳐져 왔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이 객관적이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만 해결된다면 저도 정말 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 교사로서 이 학교 교육의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그 수능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과거처럼 다시금 증가가 되었을 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또다시 망가지는가를 너무도 우리는 명명백계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은 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진우 선생님에 대해서 안선회 선생님부터 1분씩 질문을 해주시죠. 그 수능 절대 평가를 수행하셨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수들은 그러면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수능 전형이 축소되고 또 수능 전형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능 전형이 아닌 대학의 면접이라든가 사실 면접을 빙자한 구수령 논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안을 채택하면 수능 전형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학교 변인, 그다음에 담임 교사 변인, 그다음에 부모 변인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웬만하면 교사들도 다 인정하고요. 이것을 극복할 근본적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유형별 서열화 그다음에 심지어 일반고 내에서 서열화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의 금수저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45.3%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비율이 전체의 학생수 모집 정원의 10.6%, 0.6%입니다. 그런데 대교협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 입학 전형의 모집 정원이 11%예요. 고등교육 입학 전형의 모집 정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일반 학종은 사실은 저속층을 거의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절대 평가 후 그 변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절대 평가에도 충분히 대다수의 부분들은 변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과목을 본다면 예를 들어 1, 2, 2, 3, 3, 3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평균하면 2.33 등급이고 만약에 그게 커트라인이라면 그걸로 상당 부분의 합격자는 변별이 되고요. 문제는 그 2.33에 걸리는 일부의 동점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변별할 수 있다. 뭐 그 면접의 영향은 대학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더 좋은 장점은 적격자 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수만 좋다고 의사로 적합할 것이냐. 오히려 그 어떤 의사에 대한 그 자질이나 꿈을 키워온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결합된다라고 한다면 수능 전형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와 관련된 저는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국영수 이 점수를 가지고 변별하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국악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가야금을 할 거냐 대금을 할 거냐 이거를 국영수 성적으로 줄 세워가지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 그게 성복의 기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가야금 할 사람 모여 대금 할 사람 모여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보고 어떤 적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근데 우리는
이 수능 상대평가 점수로 모든 걸 줄 세워놓고 상위권이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지금 이런 것이 오히려 적격자 선발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질문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질문을 좀 더 할 기회를 주시죠. 네, 안선혜 선생님 추가 자, 질문 있습니까 혹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수저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대교협의 그 자료를 보더라도 이 소득분이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고른기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주요 대학의 그 고른기회를 비율을 보니까 아주 미미한 한 2% 남짓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수학적인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평가에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으니까 이제 이 평가 방법이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많이 남아져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아주 과도한 경쟁 속에서 만약에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 저는 동점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9, 99, 89 받은 학생과 90, 90, 90 받은 학생은 사실은 90, 90, 90 받은 학생이 더 등급은 높습니다. 원 점수 차는 17점이라는 엄청난 점수 차로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절대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학생에 비해서 동점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똑같은 시험에서 17점 이상 잘 받았다. 엄청나게 잘한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로 가면 이 학생은 두 번째 학생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의 취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 아이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점이라고 치면 90점 수학을 90점 맞는 아이들은 충분히 우수한데 이 아이들을 또다시 세밀하게 줄을 세우자니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이 생기니까 이 폐단을 없애자 이렇게 우리가 정했으면 90점 이상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90점 이상에서의 1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 충분하다. 이제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등급 컷에 따라서 뭐 1점 차이와 또 10점 차이 이 부분은 뭐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합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거다. 뭐 점수가 17점이라는 엄청난 점수, 단 세 과목에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더 평가를 낮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받는다면 또 다른 의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가에서 이 학생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고 나는 떨어지고 그 앞에 학생은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절대평가가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 입시계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저 질문을 제가 짧게 드리고 짧게 대답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아까 주당 학생들이 7, 80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죠? 네. 아까 박재원 소장님이 평균입니다. 이한 발제하실 때 그래프로 보여주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몇 시간이라고 그러셨죠? 주당? 수학만 7.1시간. 네. 그러면 수학은 전체 공부 시간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군요. 뭐 그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종이 평균적인 사교 저소득층 시간이겠죠. 예, 학종이 저소득층 비율이 많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무슨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이 학종에 들어가서 저소득층이 많아진 거 아니냐? 고른 기회 전형은 사실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돼서 미미하다. 2%인 걸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실제 그 대학 몇 대학 몇 주요 개 대학을 대학의 보셨나요? 그걸 이게 중요한 정확히 문제입니다. 알고 싶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10개 대학, 이건 제 조사 아니라 사실은 경희대학교 입학처장님 자료에 기초한 겁니다. 서울시내 10개 대학의 학종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입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종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 복수의 다단계 전형 과정을 통해서 전형을 하신다. 질문입니다.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할 때
한 명이 점수를 주고 끝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학생을 복수의 평가를 하신다는 뜻인 거죠? 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입학사정학께서 한 학생 서류 평가할 때 보통 몇 명이 한 학생을 평가하시나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거가 있지 다 않겠습니까? 다르죠. 예. 최소 보통 학교마다 2명 내지 다르죠. 3명이 합니다. 3명이요. 2명 내지 3명이 합니다.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거 자세히 모르시고 제가 예, 양 교수님 말씀으로 2명 내지 3명이 한다. 자, 선생님 질문 빨리 네,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학종보다는 수능이 더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거가 뭐였었죠? 첫째, 소득 분포를 보면 네. 국가 장학금 수의 비율 그리고 소득 4분의 이하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수능 전형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별로 볼 때 정시 비중이 높아질수록 뭐 서울대가 시뮬레이션 했지만 훨씬 더 강남의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 그런 발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김 선생님이 제출하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네. 학종이 금수저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9분위, 10분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9분위, 10분위 자료도 발표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성균관대. 요건 뭐 널리 알려진 부분인데요. 학종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90분위 비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물론 전체 자료 출처가 자료가 어디죠? 요거는 각 대학이고 한국장학재단과 자, 교육부 이제 자료를 3분 50초가 분석한 남았고요. 안선혜 것이 선생님 됩니다. 질문이 한 차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선혜 선생님 질문 듣고 3분 40초 안에 답변해 주셔야 네. 됩니다. 예. 팩트 하나 말씀드리기 중요한 얘기인데 고등교 입학 전형의 비율이 대교협에 근거해서 11%하고 지금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3.3%까지 갔어요. 2020학년도에. 그런데 김진우 선생님은 주요 대학이 2%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나쁜 대학입니까? 무지 나쁜 대학이네요.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이현 선생님은 약 6%라고 했어요. 그래도 주요 대학은 적네요. 그러면 대교협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김진우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가 50몇 개 대학 자료입니다. 그러면 대교협의 자료에 근거해야죠. 그런데 학종으로 뽑힌 인원 자체가 대교협이 말한 고등교 입학 전형 11%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종은 거의 8분 이하는 거의 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가야금 얘기하셨어요. 이론을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12쪽에 보시면요. 실기는 예외라고 써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 그럼 비율을 그 든 팩트에 대해서 거고요. 말씀을 답변해 주세요. 본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의사를 뽑을 때 국영수 성적 위주의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그 학생이 어떤 꿈을 키워왔는지 이걸 보고 뽑는 게 합리적이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이요.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이 노력을 통해서 현실에 얼마나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꿈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입학사정관이 판단하고 교사가 판단하는 것 자체를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제도도 내서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적은 높여서 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학과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게 더 올바릅니까? 김진우 이렇게 선생님 답변했습니다. 질문과 자. 답변이 바뀌었는데 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자, 이겁니다. 얼마인지 말하자면 질문해 주세요. 의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올 1등급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아이들을 똑같이 동점자를 놓고 변별을 할 때, 야, 어려우니 너는 더 성적을 더 많이 맞아오면 넌 의사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니 뽑아주겠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주당 7, 80시간은 평균이지 5월 1등급 맞으려면 아마 한 90시간, 10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5월 1등급을 봤는데 거기서 또다시 1점 변별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경쟁입니까? 공부는 됐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꿈을 갖고 뭐 봉사활동을 더 의미 있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관련 동아리를 하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이 의사의 이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런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도 되죠. 저도 질문 네, 아니 저 하나만. 3초만 자, 이제 선생님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저 네, 질문을 했기 시간이 때문에 없습니다. 3초만 자, 그리고 잠깐 제 시간이니까 제가 사용할게요. 그럼 질문을 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한다니까요. 됩니다. 지금 잠깐만. 답변한다니까요. 자. 질문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국악 그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유를 잘못하셨잖아요. 아니죠. 그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전공 적합도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국영수 성적을 가지고 너는 우수하니 쭉 줄 세워놓고 앞에 애들은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뭐 점수만 높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수능 제가 상대평가 체제에 의한 변별이라고 하는 10초만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을 때요.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비교과 활동 많이 한 의사를 찾겠습니까? 의학에 대한 전문직이 뛰어난 의사를 찾겠습니까? 우리 김현민 선생님 모두 발언 1분만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하도록 쓰시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믿어주십시오. 결코 마음대로 학생들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할 건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네 개의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게 선택돼도 웃으면서 박수 쳐 줘야 합니다. 이 네 안에 다 문제점과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게 선택되더라도 그것이 내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자율 맡기자 그거 우리 대학 절대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시교육청이나 오늘 이 공론화에 나온 이 많은 의견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제 3. 사실상 지금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수십억을 들여서 이 공론화를 왜 했겠습니까? 다시 도돌이표 된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개선되었습니까? 문제가 심화되었습니까? 그러면 자율에 맡겼는데 왜 문제가 심화되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3안을 자율을 주장했어요. 근데 자율을 한다는 건 다 양식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개선한다는 건지 그걸 명확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종을 늘렸더니 여러분 KCSA 대학생 심리학 평가 들어보셨죠? 수능 정시 출신자가 5점이 더 우수해요. 평균. 100분비기 때문에 50점이 평균입니다. 거기서 5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질문입니다. 예, 먼저 지금대로 가자 아닙니다. 지금대로 가자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줬을 때 앞으로 어떠한 입시에 영향이 주어질지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대학에다가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방안을 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율에 맡겨왔다. 예, 여기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100% 자율에 맡겨왔다? 예, 그래서 학종이 늘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중에 보면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 이 얘기도 함께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는 부분도 약간 그래서 의문이 정부에 시켜서 확대한 거 맞죠?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알겠습니다.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대학이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꼭 학종이 늘어난다 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뭘 개선하고 그다음에 KCSA 자 점수 차이가 나는 거 어떻게 설명할지. 마지막 그거 제가 의미를 몰랐습니다. 3안을 통해서 개선할 내용이 뭐냐? 예, 그거는 이해가 개선할 내용이 됐습니다. 불확실해요. 예, 그다음에 대학생 심리학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전형별 점수 차이 나는 거 어떻게 설명할지.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배에서는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릴 내용이 언뜻 답변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일단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선할 내용이 없다. 아닙니다. 대학은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대학이 하나도 전형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교육청, 교사, 물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님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의 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학부모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은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100%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공교육 정상화나 또는 공정한 입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더 올바른 전형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안이 아니라 4만 테이블에서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만하고 이제 도저히 의견의 합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정시를 확대해야 되고 그걸 위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근데 4만의 많은 분들은 대학 관계자들이 계셨는데 그런 식의 가이드를 갖다가 넣는 건 참 부담스럽다. 여기서 이제 저랑 의견이 갈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도 저랑 의견이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4만하고 4안의 차이는 그냥 정시 수시비를 대학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정시가 확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줄 것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질문입니다. 저는 제 가이드대로 하면 아까 설명드릴 때 전국의 150개 대학, 부산대학을 포함해서요.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거는 그 이현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에 보면 지금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4개 안에.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갈 것이냐 이 차이인데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그럼 지금 비율대로 합격하고 있는 학생들의 순서를 바꿔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누굽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걸 꼭 바꿔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그 합격의 순서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의 비율을 바꿔서 대학 전체로 놓고 보면요, 결국은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런 발언하면 또 뭐 민족주의자라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학생이나 영국 학생이 지원한다면 비율을 바꿔서 우리나라 학생들 많이 합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공정하지 않느냐? 정말 학종은 대학이 마음대로 뽑기 위한 전형이냐? 정말 수능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는 전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에 대학들이 비율을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의견을 들어보니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 정시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죠. 그래서 대학을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와서 급격히 바꿔서 정말 순서를 바꿔야 하겠습니까? 꼭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죠. 잘못 지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못 얻어서 예. 30초도 안 되는 질문만 추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못 들어서. 예. 네, 추가 질문을 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두 번 기회를. 그러니까 김 교수님 다 제가 쓰시면 지금 됩니다. 질문 드린 건 사안 제안대로 말하면 부산대는 대학 자율에 맡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부산대는 교과 전형이 학종보다 비율이 높고요. 네. 그렇다면 정시 수시 비율도 부산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네. 상대평가도 의견이 같고 네. 최저학력 기준도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예. 그랬으니 예. 사안의 의견이 부산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으신 건가요? 저는 이게 부산대를 대표해서 온 것이 질문입니다. 아니라
4만의 의견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부산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 제안은 중위권 이하의 대학과 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대해서 대학 입시가 제도가 접근하는 각도가 달라야 된다. 이게 제 제안의 핵심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쭌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 전형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의 철학으로 보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철학이나 부산대를 대표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4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 맞습니다. 부산대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시간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답 질문해 네. 주시죠. 부산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입장에서 대학이 지금까지 학종을 통해서 이제 뽑은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다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개인 의견을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절대평가에 대해서 상과 사만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지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평가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앞으로도 쭉 상대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를 주자라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하자면 가이드를 주자라고 하는 거는 정시를 더 늘려서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정시가 50%로 늘었다. 그러면 이 강남 상구의 비율이 서울도 그렇고 강남 상구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전형을 국가가 어떤 일정한 가이드를 줘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저는 대학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침해를 하는 것이냐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대학이 학종이 뽑은 학생이 우수하냐 또는 수능으로 뽑은 학생들이 우수하냐 여러 가지 입학 종단 연구를 해서 학점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점이 다가 아닙니다. 왜 학생을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뽑아놓고 다시 학점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 4만이 학종이 확대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학종에 대한 질문을 우리 4만에 많이 주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대학들의 자료에서는 학종이 조금 우수한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학생이 얼마나 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국가에 헌신하며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보아야만 사실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 절대평가. 예, 지금 현실에서는 상대평가가 예, 일 수밖에 없다. 뭐 그게 꼭 대학이 선발하기에 편해서 상대평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줄 세워서 학생을 뽑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면 굳이 절대평가로 바꾸어서 우리 입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절대평가를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 절대평가가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평가라는 결론이 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시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노력과 준비가 된다면 대학은 얼마든지 절대평가를 찬성할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사안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율을 어느 비율보다 어느 비율이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나눈다는 것이 조금은 대학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꼭 어느 전형이 어느 전형보다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 대학들의 입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도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더 우리 대학과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제가 그런 사실 사안에 대한 김현민 선생님의 약간 의문에 동의를 합니다. 사안은 우수학생 선발, 저는 우수학생 선발보다 사실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욕구가 더 클 것이다, 대학이. 그러니까 전제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그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해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과연 실행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사실은 불확실하다. 이런 그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능 확대 대충 찬성하신 거하고 별로 질문이 별로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것은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신 절대평가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신 절대평가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국가가 정부가 나서 내신 상대평가 계속 유지한다. 이건 넌센스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면 대입제도가 주로 교사와 대학의 입장, 교육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왔는데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교육기관이 정책 결정을 주관하는 교주공화국인지 죄송합니다만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학과 교사들의 의견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 그래 왔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 듣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 듣고 거기에 적합한 전형 만들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게 자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죠? 네, 자율성에 고맙습니다. 따라올 자율성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성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묶어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그 대학의 어떤 선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현 소장님께서는 뭐 항목별 점수를 다 공개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 예, 저는 다른 그 어떤 공무원 채용이나 혹은 기업에서 뭐 할 때도 그렇게까지 공개하는 사례를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 대학의 선발 과정과 그런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무원의 선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대학이 그렇게 불투명하다라고 보는지 그 답변을 좀 그건 뭐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이제 공개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또 이렇게 그 공개를 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이 마음대로 뽑기 위해서 안 하는 건지 제가 뭐라고 말해도 아마 여기 계신 학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학이 자기 마음대로 학생 뽑으려고 공개 안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종 전형에 사실은 각 항목별로 배점 다 있습니다. 다수의 다단계 평가합니다. 거기에 조정 평가 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 항목에 어느 게 몇 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공교육이 또 다른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변명처럼 들리실 겁니다. 옛날에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이 좋으니까 이 학생이 합격했다. 하나의 항목이었습니다. 그 항목 전부 학부모님들 따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런 항목을 보고 그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길을 들어야 되겠지. 우선 그 김진호 선생님이 사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항목별 점수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개인 번호는 다 1년 번호로 처리하고 합격자들을 전형은 무슨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이 학생이 나온 고등학교는 어딘지 유형이 고등학교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이 뭔지 이걸 요구한 겁니다. 이유는요. 내신 성적 낮은 학생이 합격을 했고 높은 학생이 떨어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학생이 합격한 학교들이 만약에 그냥 불규칙적으로 분포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근데 특정한 유형의 고등학교나 특정 학교만 내신 성적이 낮아도 많이 합격했다면 그때는 고교 등급제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고 확인할 만하다고 본 거죠. 질문은 이제 우선 김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제 자료 요청한 걸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예, 등급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대학들이 다 서로 약속하고 지켜온 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이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자료의 공개 범위를 이제 어떻게 정하실 건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수능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도 최저의 컷을 공개하느냐? 예, 몇몇 대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컷의 그러니까 마지막 컷까지 공개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위원단 내에서 공유하는 자료지
또 컷을 갖다 공개하는 이런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아닌데.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서약서를 적고 다 하겠지만 이게 어디까지는 공개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대학은 막은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막았다라고 보시기에는 저는 조금 더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키워주셨으면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10분 후에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이현 선생님 들어오셨으니 이제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쟁점별 상호 토론입니다. 세 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가 담고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수기 토론단이 본인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래는 30분인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20분만 줄이기로 하고요. 그 쟁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형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수능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세 번째로 수시 수능 최저 기준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네 번째 시나리오까지 각자 시나리오별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공이 5분씩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세션을 마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미래의 수기 토론단의 학습 교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뿐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긴 듯이 보이거나 혹은 진 듯이 보였다고 해서 수기 토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론에는 이기고 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정답을 찾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기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현답을 만들어내고 그 다양한 현답 가운데 우리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드는 것이 토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토론과 달리 지금 내가 이긴 듯이 보이거나 혹은 진 듯이 보였다고 해서 그리 크게 흥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고요. 자, 1, 4, 2, 3 순서대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담당하신 안선회 선생님 5분 드리겠습니다. 세 개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론화 과정에 오늘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번도 의제 일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중에 일안이 제 생각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정책학에서 핵심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미 국민의 요구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국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국민의 의사 요구대로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입제도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능기준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와 수시 비율입니다. 학점과 숫자 수능의 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라는 정시 수능 전형의 45% 이상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수능이 너무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학종이 너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물론 당연히 학종의 개선, 수능의 개선은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수능 전형의 확대, 이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공정성과 그 다음에 단순성을 강조하는 그런 가치를
내비쳤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시 수능 전형을 100%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60% 70%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조정해서 제발 반도 안 되지만 45%라도 해달라라고 학부모가 국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게 대학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저는 보완적으로 사안의 의견을 좀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을 비율이 더 해야 맞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극적 차별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그런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전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부 교과전형은 모든 학교의 내신을 동등하게 취급해서 지역 균형 선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 업적에 따른 학업 성취에 따른 전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 학종은 줄이는 게 맞다. 만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종이라면 증가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상대평가는 워낙 많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본다면 이 4개 안 중에서 3개 안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간다면 수능 전형은 무력화될 것이 뻔하고요. 대학은 또한 선발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요소를 도입하고 또 세분화시킬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시 도도표돼가지고 또다시 전형 이 문제, 대입제도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말씀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 여러분 안 해보시면 이건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이란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수용된 여러분 25쪽을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학종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한다 하더라도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기본적인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것이 고급 사고력 위주든 역량 위주든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정성 유지하는 시스템이고, 최소한 학교 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학습되고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사고력 위주, 핵심 역량 위주로 수능을 점차 원래 취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EBS 수능 연계,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개념자 원리 위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소수능 평가의 점진적인 확대 외 고등학교 교육의 적응 기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수능의 교과를 좀 더 확대해서 진로별로, 모집 단위별로 반영을 달리한다고 한다면 타당성 있는 수능 정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학생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가 무슨 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란을 다 만들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너무나 여기 이란을 주장해 오신 학부모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5초 지나셨습니다. 이현 선생님 5분 안에 다 끝내주실 수 있겠죠? 네.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수능이 확대가 되면 학교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김진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10수년간 수능의 비율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만큼 수능의 비율이 낮아졌으면 학교 교육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어야지 그런 주장이 성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좀 무책임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 아닌가. 객관식 문제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적어도 교육학을 하거나 교사 입장에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식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소위 미국의 SAT2라고 불려지는 SAT 서브젝트 시험은 전부 객관식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A레벨 시험 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서 옥스퍼드 자체 대학별 고사를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험이 사고력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120분 시험 중에 90분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으로 모든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식은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그 개념에 대한 활용과 적용의 능력을 평가하는 또 좋은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수능이 확대가 되면 고교교육이 망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이만큼 줄었으면 고교교육은 엄청 살아났을 때만 그 얘기가 의미가 있다.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 김진호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아까 설명에 보면 절대평가를 해도 변별력이 있다. 2.33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평가를 얘기하시는 분은 다 9등급 절대평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한 과목에 9등급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9점 만점입니다. 5과목을 봤습니다. 45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수능이 45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700, 면접 300, 1000점입니다. 1000점 정도면 변별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수능은 45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50만 명이 시험 보게 되면 한 등급에 평균 10,000명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의제 2가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 2017학년도에 5월 1등급이 4,700명이었다. 의제 2의 설명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14,000명이었다. 자, 4,700명이면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다 합쳐봐야 2,500명입니다. 서울대는 정시가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500명이 왔다고 쳐보자고요. 어떻게 뽑으라고요? 결국은 면접을 해야 되는데 6대1입니다. 수능 같은 거는 그저 기본 자격이고 교수가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 면접해 준 게 너의 진정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형을 아이들한테 요구해서 되겠나. 절대평가 9등급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10%든 20%든 수능 전형이 존재한다면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면접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건 수능 전형이 아닌 거죠. 면접 전형인 거죠. 논술로 결판 난다면 그거는 수능 전형이라 논술 전형인 거죠. 그래서 수능 전형을 몇 프로라도 인정한다면 수능 성적으로 뽑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불가피하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영어도 상대평가로 다시 가야 된다. 지금 체제대로 말하면 국어, 수학,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4과목 시험 보게 생겼습니다. 이 4과목 가지고 평가해라? 이런 장난을 치지 말아야 된다. 애들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로 네 실력을 보여줘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어서 김진우 선생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해서 수능 전형으로 갈 경우에 잃어버리는 부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이 그럼 수능 전형이 늘어나면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물론 수준 높은 객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하고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의 다양한 영역에 그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2-3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런 능력이 어떻게 객관식으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저는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는 참 듣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객관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배했을 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토론, 발표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수업,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냥 문제집 풀어주고 그게 다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다시 그런 교육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냐. 정말 그 사안의 말씀대로 일안의 말씀대로 갈 경우에 우리 교육이 좋아진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학교 교사들이 왜 학종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문제집 풀이가 제일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종이 주는 그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이걸 찬성하는 집단들이 형성되느냐? 그 공간 안에 과거에 꿈꾸지 못했던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직 대세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싹을 이제 다 잘라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무슨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말씀하셨는데 이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 충분히 우수한 아이들 주당 7, 80시간이 아니라 90, 100시간을 공부하는 이 아이들에게 그것도 부족하니 더 1점 차, 0.1점 차를 내기 위해서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주는 것이 과연 어른들의 책무인가? 그냥 수학 90점 맞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더 1점 차에 요구하지 말고 다른 영역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형, 면접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고사를 통제한 것처럼 통제해야죠. 면접으로 갈 경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이현 소장님도 내신 1등급 동점자 어떻게 할 거냐? 면접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면접 동점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과목이든 6과목이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르면 대부분은 걸러지고 일부의 동점자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10,000명 그거는 전국적이죠. 각 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로 수십 대 1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학종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경쟁률 수백 대 1이라도 결국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변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합니까? 점수가 아니라 점수로 볼 수 없는 부분들 좀 더 정성적인 평가를 결합했을 때 보다 합리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도 다 절대평가인데도 왜 변별 다 하고 선발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굳이 상대평가 0.1점으로 끝까지 변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국악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적성 무시하고 국영수 성적으로 한 줄 세워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한 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뽑는 게 정말 그 적격자를 선발하는 그 방식이겠습니까? 전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우리 이러한 사안 현상 유지 내지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안은 또 미래지향점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 교육이 무엇이 좋아질 것이냐? 그 변별력 중심의 상대평가에 얽매여서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그 억눌렸던 그 현실이 무엇이 좋아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한 20초니까요. 결국 그 전형 요약하겠습니다. 수정시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 학교 교육의 질 다시 하락합니다. 과잉 경쟁 여전히 유지되고 더 심화될 겁니다. 금수저 전형으로 얘기되는 공정성 문제 더 악화될 겁니다. 대학의 적격자 선발 기능 더 약화됩니다.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이고 단순하다. 그 하나의 장점을 얻자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 순서네요, 선생님. 예. 네.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마 약간은 관심 밖에 있는 사안을 들으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미 첫 번째 정시 수시 비율에 있어서 장단점을 너무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잘못된 통계 데이터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 선발해 왔습니다. 그 고민 속에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 각 교사들, 각 학생들, 그리고 입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입학생들의 학점까지 지금 현재는 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다 해서 고민해서 만든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결코 내 마음대로 총장님이 이사장님이 학종 올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학종 올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올리지 않습니다. 대학 나름대로 고민하고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그런 비율을 정해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들, 저 역시도 사실은 이토록 우리 많은 분들이 수험생, 학생들이 정시 비율 확대를 원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대학들 귀담아 들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학생들 선발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대학들 사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 참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보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취업 안 돼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스스로 미래 결정하고 좀 더 경쟁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줄을 세워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절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은 남아있는데 평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한 현실이 없어지겠습니까? 물론 약간은 약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는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한 경쟁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대학이 함께 노력하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 숫자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 만약에 합격하는 학생들 비율을 높이자, 즉 입학 정원을 늘리자, 그 토론이면 오히려 재미있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돼도 우리 학생들이 될 겁니다. 어느 전형을 더 반영하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뽑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결국 취업 경쟁률 해서 안 됩니다. 다른 대학 학생 취업 안 되고 내 학생이 더 취업 많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은 이제 뽑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즉 우리나라에 100개의 일자리가 있다면 대학과 정부가 노력해서 11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 믿어주십시오. 결코 내 마음대로 학생 뽑고 내 마음대로 학생들 키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수능 재장력, 예, 거는 학교도 있고 안 거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여건에 맞게, 각각의 우리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에 맞게끔 저희들 고민해서 만든 전형입니다. 결코 마음대로 2등급, 3등급, 합의 3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그거 믿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만약 우리가 4만이 선정된다면 대학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형을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토론회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4개 지역 순회 토론회 전체를 다 갈무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수기 토론이 조만간에 또 다시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이 공론화 모델이 이번 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들은 4개 시나리오는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를 다시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수기 토론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이 4개 안에 장단점과 강점과 약점을 교합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낼지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어느 것이 되든 과거에 교육부가 혼자서 전문가들과 만들었던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해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채택한 우리 정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수기 토론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학습 교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수도권, 강원권 지역 순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